저희 첫 번째 강연은 김앤장 박형철 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춘 임금체계 개편 방향 강령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센터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형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 강연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슬라이드를 관통하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속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오고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엄청 빨리 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보통 우리가 임금하면, 저도 한 25년 정도 컨설팅을 했는데, 임금하면 대부분 임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금하면 임금 체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 노사 이슈라든가 또는 규제, 정책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임금은 여러분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 그리고 동기부여시켜서 개인과 조직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현실에 지금은 맞을 것 같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업 전략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랑 먼 얘기 같지만 그런 먼 얘기에서 시작해서 우리 현실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딱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옛날 같으면 이게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정말 나랑 상관 있는 얘기가 됐는데, 최근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신문이나 미디어나, 죄송합니다, 신문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보지 않는 걸 죄송합니다, 온라인이나 미디어를 보면 이런 것들,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게 어느 순간 우리한테 와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실제 경영 환경이 변하고 당연히 그에 따른 일하는 방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당연히 인사관리와 임금에 앞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지금도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HR을 얘기할 때 경영 환경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경영 환경 변화는 보통 업종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변화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업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이랬습니다. 1회 365승. 그러면 1년이 지나도 그냥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1회 0.1에 365승 하면 한 39, 8 이렇게 변해 있죠. 지금은 1년이 너무나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후장대한 산업이든 아니면 소비자 산업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경영환경 변화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왜 제가 먼저 경영환경 변화를 말씀드리는지에 관련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만났는데 갑자기 질문부터 해서 죄송한데요. 혹시 여러분 자라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자라. 아시는 분? 질문에 죄송합니다. 예, 손 드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라. 예, 자라는 여러분 아시는데 그 자라의 모회사가 인디텍스라는 스페인 회사인데요. 말 그대로 패션 회사입니다. 옷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이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 누굴까요? 주최측 혹시 그 상금이 있습니까? 상금? 그렇죠.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 누굴까요?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CEO. 그게 맞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저 그걸 까먹고 있어요. CEO 빼고. 예. CEO 빼고. 죄송합니다. CEO 빼고. 제가 완전히 이거 당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CEO가 맞고, CEO 빼고. 디자인. 제가 제일 원하던 답입니다. 진짜 제가 원하는 답인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생을 시켜서. 당연히 디자이너여야 되죠. 패션 회사니까. 이 회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입니다. 왜일까요? 자라 하면 무슨 보통 패션이라고 말씀하시죠? 패스트 패션. 이 답을 너무 우리나라에 발전할 것 같습니다. 업종은 패션인데 돈을 버는 방식이 앞에 패스트입니다. 그러니 돈을 버는 방식에 가장 기여하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받는 거죠.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경영 환경과 사업 전략에 맞춰서 임금을 구사할 때 실적으로 보면 회사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례로 이 인디텍스는 여러분 스페인에 있고 거의 그 성숙 산업인 패션 산업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니클로와 이 인디텍스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뭐든지 자기들의 경영환경에 맞춰서 사업 전략과 경영 관리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경영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되게 많죠. 뭐 아마 경영 환경 변화만 해도 뭐 한 달을 얘기해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든지 짧아지고 있다. 보통 저희가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급격히 단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비단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서비스,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사회적 가치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비주류적인 가치가 주류 가치가 되는데 시간이 훨씬 짧아졌습니다. 금방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의 하우스홀드의 80%그 제품 보급률이 되는 데까지 처음에 뭐 100년, 50년 걸리다가 지금 10년도 안 돼서 8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몇 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주기가 더 짧아지고 있죠. 이건 기업에게 큰 임팩트입니다. 그만큼 기업이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행히 여기 회사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밥솥인데 쿠쿠와 쿠첸, 옛날에 그 코끼리 밥솥 일본을 무찌르면서 글로벌리 엄청나게 급속히 성장했죠. 2019년을 기점으로 밥솥은 잘 안 팔립니다. 성장을 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밥솥이 나와서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답입니다. 이게 원래 파워포인트로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햇반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직접 경쟁자들과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주는 전혀 경쟁자가 아니었던 플레이어가 나타나서 우리 시장을 없애버립니다. 아주 그것도 빨리. 즉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짧아지는데 대체제까지 많아지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보완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것이죠. 즉 매출이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미국의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약 14,000개의 리테일 클로즈 했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아마존 때문이죠. 그래서 대비 안 하면 떨어진다. 여기 보면 아마존이 성장할 동안 대응을 했던 월마트는 뭐 괜찮았지만 원래 아마존보다 가치가 높았던 회사들의 가치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회사들이, 그래서 여기 온 회사들, 오늘 이번 사업에 참여한 회사들은 제가 되게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변화가 나한테 올까? 천천히 대비하지 라고 하는 회사들은 결국 이런 길을 겪게 되고 이번 사업에 참여하신 회사들처럼 뭔가 개선을 하려는 회사들은 분명히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종에 관계없이 뭔가 이퀘이션이 좀 있더라라는 것이죠. 첫째는 뭐든지 일단은 디지털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정보를, 내 외부의 정보를 데이터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제품과 정보가 모이는 플랫폼을 만들던가 플랫폼에 참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보통 저희가 마케팅 교과서에 보면 충동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충동구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충동구매. 충동구매 관로치고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비합리적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합리적 구매. 이유가 뭘까요? 정보 탐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합리적 구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빨리 결정하면 실수를 하게 되죠. 정확하지 않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자일의 개념은 데이터, 지금 뭐 데이터는 AI죠 거의. 기반으로 굉장히 빠른 결정을 하는데 그 빠른 결정을 대신 AI가 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체인저, 즉 새로운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러한 시장을 찾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스킬이 필요로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스킬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이제는 업종에 관계없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글로벌 기업, 대기업만의 얘기일까요? 중견,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글로벌 기업, 대기업은 워낙에 큰 사업 규모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또 임팩트가 물론 클 수도 있겠지만 다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되는 게 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이나 어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은 코어 프로덕트 한 개만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타격을 받게 되면
회사의 존폐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한두 가지의 스킬이라도 어떤 스킬을 확보하느냐가 회사의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을 얘기하는 거는 좀 진부한 생각이 됐습니다. AI가 지금 인간을 얼마나 따라왔느냐. 100%로 놓고 쳤을 때 인간을 넘어선 100%를 넘어선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저희가 윈스라고 합니다. 월드, 이미지, 넘버, 사운드. 자, 이거 우리가 공장에서 있는 직무에 해당될까요? 월드, 이미지, 사운드, 죄송합니다. 월드, 이미지, 넘버, 사운드는 지금 여기 계신 사무직들이 주로 쓰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미 대체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대표님들은 싫어하시겠지만 대표님들은 이걸 가만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이런 상황을 뭔가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 변화 중에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인구의 감소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 좀 제외하고 나면 젊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고 사람을 확보하는데 어려운데 그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과거와 달리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인재를 경쟁하는 기업들은 더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영 파퓰레이션 젊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죠. 한 곳에서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일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렇게 빨리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실질적으로 대체제의 위협도 있는 상황에서 스킬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스킬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확보한 인재들이 과거와는 다른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다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너와 나는 달라. 여기서 끝나면 그냥 아무 발전도 없는 것이고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스킬을 가진 어떤 이제는 인재들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축적 가치의 의미보다는 사용 가치의 의미가 커지더라. 자, 축적 가치는 뭘까요? 내가 엄청 박봉해도 열심히 일하고 견디면 임원이 된다가 축적 가치입니다. 반대로 사용 가치는 뭘까요? 지금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명확한가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은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모바일 통해서. 즉 비밀은 없다. 임금에 대한 정보의 유통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공정성을 중시한다. 공정성이라는 건 너무 쉬운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장담하건대 어떤 조직에도 공정성은 없다고 봅니다. 공정성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을 바꾸면 수용성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강화시킬 것이냐. 즉 보상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보상의 결과가 왜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1인 체계, 즉 다른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런 보상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발전과 이익에 맞지 않으면 쉽게 떠날 수 있는.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둔다. 즉 외적 전문성과 권위보다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따라서 임금을 책정하고 임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평가를 해서 주는지에 대한 경험이 바로 보상과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 저는 지금 컨설팅을 안 합니다. 여기 다른 컨설팅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컨설팅이나 이런 주식 진단을 하면 항상 얼마나 일에 만족을 하는지 얼마나 회사에 만족을 하는지 이 회사를 떠날 건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보통 보면 근속이 많으신 분들은 일에 대한 만족도도 물론 있으시지만 조직에 대한 만족도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십니다. 즉 내가 일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조직에 대한 만족도, 조직에 머물 거다. 이런 의견들이 높으세요. 그런데 요새 젊은 층에 가보면 일은 좋은데 조직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내 일, 즉 내 경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동을 자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층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즉 이 사람을 우리 조직의 로열티를 만들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이 사람의 경력 가치를 어떻게 늘려줄까라는 관점에서 직원을
인재를 리텐션하고 또 그래야만 회사도 스킬을 확보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에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경 변화 중에 하나, 특히 HR에 임팩트를 주는 환경 변화 중에 하나는 실제 인사 담당자분들 있으실 텐데 직무기술서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직무의 이름이 안 변하니까 직무의 내용도 아마 안 변할 겁니다. 직무기술서가 뭐 10년 전 걸 수도 있고 5년 전 걸 수도 있는데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모사의 자료에 의하면 데이터 엔지니어의 직무 수행 방법은 과거와 100% 바뀌었고 하다못해 뮤지션이나 싱어의 직무 수행 방법도 30% 가까이 바뀌었다. 즉 같은 직무라도 그 직무를 행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직무를 행하는 방식이 새롭거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면 이에 대한 가치평가가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HR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로젝트성 조직이라고 하면 정말 컨설팅 회사나 뭐 개발 회사에 많았습니다. 일반 회사에는 다 오퍼레이셔널한 조직들이 존재했죠. 지금은 일반 회사에 가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시적절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크로스 펑셔널한 역량과 스킬을 모아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의 이동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내부적인 모빌리티와 외부적인 모빌리티가 동시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임금 얘기를 하겠지만 모빌리티가 많아진다면 임금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명분으로 임금을 줬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계속 이동하게 된다면 또는 다른 난이도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면 임금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아니죠. 이거는 앞으로 지속될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애자일 조직이라고 해서 뭐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셀링을 하고 다니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원래 프로젝트 조직이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의미로도 단기적으로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에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팀, 회계팀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팀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 앞으로 크로스 펑셔널한 어떤 팀이 많아지고 이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분명히 HR과 임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일 텐데 실질적으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근로자가 60 또는 정년 연장이 돼서 62, 5까지 일을 할 때 같은 스킬로 그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근로자들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일부 스킬은 올드 스킬은 버리고 뉴 스킬을 어퀴지션 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생존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 회사, 그런 잡이 많은 회사가 어떤 금전적인 보상 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줌으로써 직원들에게 보상을 주고 리텐션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과거에는 교육 측면의 어떤 일이었어요. 내부에서 이동시키고 공모하고 뭐 교육을 시키고. 근데 이제는 이건 교육이 아니라 그냥 인재 운영 방식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어디 기울여야 되냐면 바로 이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에 기울일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 뽑기도 어렵고 새로운 스킬은 경쟁도 심해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사람을 뽑기가 어렵다면 그나마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그런 스킬에 인접한 사람들을 빨리 교육시키는 게 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 또 빠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예 관련이 없는 리스킬링도 있지만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되려 업스킬링입니다. 즉 모든 일들이 디지털 툴을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배리어를 낮춰주면서 업스킬링을 시키는 조직이 실질적으로 인재도 리텐션하면서 조직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변화에 맞춰서 HR은 어떤 변화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물론 약간 이상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어떤 역량 중에서도 전문적인 스킬을 기반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한국은 사람 중심으로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뭐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회사와 HR의 근간이기 때문이니까요. 다만
그 사람 중심의 사고에 매몰돼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컨설팅했던 조직 중에 마케팅 앤 파이낸스 팀이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마케팅 앤 파이낸스. 그래서 저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한 조직에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에 마케팅도 잘하고 파이낸스 잘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람 중심의 인사라면 한동안 우리가 서구를 벤치마킹하면서 직무 중심의 인사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무 중심의 인사가 나쁜 개념도 아니고 또 분명히 효율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경영환경 변화의 측면에서 이제는 맞지 않는 개념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는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짧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무슨 역량을 확보해야 되고 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 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리텐션하고 모티베이션을 컴펜세이션으로 모티베이션 할 것인가 이 것들이 가장 중요한 HR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역량이 올드 스킬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을 다시 리스킬링 시키고 업스킬링 시키는 것이 실제 HR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직 운영을 하긴 쉽지 않겠지만 스킬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킬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성숙기의 스킬은 앞으로 우리가 채용과 개발을 줄일 것이고 발전기의 성장기의 스킬은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확보하려면 거기에 더 많은 임금 지원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는 바로 이 성장기의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핵심 인재가 됩니다. 나아가서는 아까도 제가 모빌리티를 강조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모든 스킬을 우리가 필요한 스킬을 다 확보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인재를 리스킬링, 업스킬링 시킨다고 했는데 실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대접을 받느냐? 자기의 스킬의 확장성이 높은 사람이 대접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A-1, 2, 3로 플렉서블하게 확장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핵심 인재이고 보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메커니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한때 직무를 중시했을 때의 핵심 인재는 결국은 중요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과 그의 석세서가 핵심 인재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한 50%는 중첩되는 말이긴 하지만 스킬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할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핵심 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 스킬의 확장성이 높은 사람들이 핵심 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모든 기업에서 강조하는 용어를 보십시오.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냥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사업 확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뭘 강조합니까? 디지털 역량, AI 역량. 아마존이 어떤 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무슨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역량과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가 이거는 약간 아직 좀 이른 얘기입니다. 한때는 보통 특히나 경영자분들은 기본급이 뭐가 중요해? 성과급을 드라이브 시켜야 성과가 향상돼라고 했지만 스킬로 가면 갈수록 기본급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물론 이건 좀 부담은 되죠. 기본급이라는 게 되게 고정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표준화된 보상보다는 개별화된 보상에 대한 니즈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과 모빌리티에 따라서 유연한 보상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그러면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하기 어려서 그렇지. 제약이 많아서 그렇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역량의 시장 가치라는 것이 형성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HR 테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부의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의 전체 인력과 개개인과 제도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인사 운영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것과 맞춰서 1년에 한 번 뽑고 평가하고 이동시키고 보상하던 방식이 점차 그 사이클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의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한 재정의도 HR이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직무 평가를 한다고 치면 직무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직무의 내용이 과거와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광고회사의 A는 원래 고객 만나서 영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릴레이션십을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CRM 스페셜리스트로서 얼마나 CRM 소프트웨어를 써서 인사이트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직무의 새로운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직무의 내용이지만 새롭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보상도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개인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인데 개인에게 회사가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어프로치한다면 그 개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뭔가 회사에서 세팅을 해놓고 어느 정도의 옵션이 있도록, 물론 회사 규모가 작으면 옵션을 두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옵션을 두도록 해나가는 것이 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의 총합으로 최근에 커리어 마켓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보면 와, 저 엄청나고 전 뭐 시스템이 대단해야 되고 하는데 이 개념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들은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직접 하지 않고 여러 외부에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점차 이번 프로젝트도 하셨기 때문에 갖춰나가야 될 것은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직무에 한번 역량을 다시 한번 잘 리디파인 해보는 거. 특히나 전문 역량, 스킬을 잘 리디파인 해보는 거. 그리고 과거에 우리 인재들이 이 안에서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매칭시킬 수 있는 개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AI를 활용해서 매칭을 한번 엑서사이즈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제도가 먼저냐 운영이 먼저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떤 유연성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HR을 실행할 수 있고 결국 보상 정책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제 앞에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저는 서론만 하고 말라고 했는데 결국 보상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보상이란 말은 저희 컨설팅에서 쓰는 거고 임금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임금 체계는 그럼 어떠한 변화를 미치냐? 환경을 얘기했는데 잠깐 또 환경을 더 얘기하자면 그러한 큰 메인스트림의 한국적 특징 중에 하나는 어쨌든 지금 고령, 고직급, 비직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우리가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사이드를 들여다보시면 사실 임금 체계도 중요하지만 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되느냐? 고령, 고직급, 비직책자 이슈를 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즉 고령이며 고직급, 즉 직급 기반으로 보상을 주다 보니까 고령인데 보상이 당연히 높겠죠. 근데 그분들이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가 돼야 되는데 그 보상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어야 되는, 즉 인건비당 생산성에 제약이 크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전체 근로자의 10% 미만이면 상관없는데 곧 50%에 육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인건비당 효율성의 이슈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당 효율성은 어찌 보면 인플로이어, 즉 그 고용주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그 생존 가능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일단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금 관련된 분쟁 중에 가장 요새 괴롭힘도 많습니다만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관련돼서 이번에 통상임금 전압 판결도 나오긴 했지만 어떠한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주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도 또 어떤 임금체계의 단순화와 명확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분명히 달라야 되기 때문에도 어떤 임금체계의 개편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앞에 KPMG와 다른 컨설팅이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그럼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을 일단 한국은 어디서 봐야 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직급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직급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직급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부분 신분 상승, 승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직급은 엄밀히 보면 페이 그레이드입니다. 페이 그레이드는 원래 서양에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는 겁니다. 나 G1이야, G2야. 우리나라는 그러는데 페이 그레이드는 원래대로 하면 알리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뭘 알립니까? 호칭을 알리죠. 나는 마케팅의 전문성을 가진 팀장이야 하면 마케팅 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칭과 이 직급은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모든 보상을 페이 그레이드니까 이 직급 기반으로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급의 개편이 2020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게 되고 컨설팅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급의 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통합과 단순화. 또 다른 하나는 직급의 근거를 뭘로 할 것이냐라는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통합과 단순화는 겉으로 나타내는 것들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직급이 통합되면 될수록 사실 임금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급 기준의 근거의 변화는 뭐냐? 즉 근속이나 연공의 직급의 근거였는데 이를 다른 걸로 바꿔보자는 어떤 그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수석이나 책임 선임 사원 같이 어떤 역량을 기반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역량 기반으로 바꾼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 거의 근속이나 연공이 기반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직무 가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직무 가치는 첫째, 직무 평가를 하기 어렵고 또 그 기반한 데이터가 많지 않다.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직무 가치를 평가할 때 직무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 직무 가치의 평가 영향을 받는 건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직무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임금은 깎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 직무의 가치로 임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직무를 하게 됐을 때 만약 그 직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문제가 없지만 직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 직무 가치 기반 보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같은 환경에서.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무의 내용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직무의, 직무 수행 방법이 변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통적인 직무 내용도 평가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평가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개 미만의 회사가 이걸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 나왔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좀 정착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역할과 그 다음에 역량을 기반으로 한 혼합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혼합 방법이라기보다는 보통 보면 원래 직무 가치라는 걸 반영하고 싶어 했잖아요. 뭐 많이들. 근데 보면 직무 가치는 직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엄밀히 포지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직책자가 있고 비직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책자는 포지션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비직책자는 뭐 있는 분도 있겠지만 포지션이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포지션이 있는 직책자는 직책의 가치에 따라서 보상에 갈 수 있고 그 외의 비직책자는 어떤 제너럴한 역량을 기반으로 좀 통합하자라는 시도들이 좀 정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직책 수당의 활용에 굉장히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직책 수당의 보상이 아주 일부분이고 그 직책 수당은 잘 활용하면 뗐다 붙였다 직책의 이동에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보상이 너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직책 가치에 연관돼서 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개념, 물론 이것들은 R&D나 빅테크에서 일부 아직 쓰이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특히 중요한 스킬에 따라서 레벨링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보상을 주자라는 이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페이 그레이드, 즉 보상의 기준이 되는 준거를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업종, 우리 회사는 뭐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다른 회사에서 그나마 실제 동기부여 측면에서 그리고 운영의 어떤 용이성 측면에서도 효과를 본 게 무엇이냐 한다면 한국적인 가치에서는 바로 이 직책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른바 비직책자를 어떤 역량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그래도 가장 현재로서는 효과적이다. 근데 앞으로는 그냥 역량이 아니라 바로 이 전문 스킬 관점에서 를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직급 체계의 어떤 변동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그나마 그래도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무수당이나 아까 말씀드린 직책수당을 지금 신설하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똑같은 직급에서 서로 다른 밴드를 운영하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임을 직군별로 차등을 두려는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책자에 대해서는
직무 가치라기보다는 직책 가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직책 수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잘 돼야 되고, 이게 잘 도입이 되면 조금 더 지금처럼 일하는 가치가 다른데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되라는 의문이 좀 더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 통합도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직급이 8개였다가 4개가 되거나 3개가 된다면 브로드밴드가 되는 것이고, 그 브로드밴드가 된다면 그 안에서 개인 간 차등 그리고 재원의 어떤 효율적인 배분이 조금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성과에 근거한 연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급 통합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실제 그걸 의도하셨던 의도하지 않으셨던 보상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인센티브 그리고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PS, PI가 다 효과적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PS든 PI든 나중에 배분될 때는 개인 성과에 연계시키는 걸 앞으로도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기본급에 인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반영하는 게 적어도 사무직에서는 많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의 인상에도 하물며 성과를 반영하는데 임금의 인건비당 생산성의 효율성을 위해서 성과에 연계된 성과급의 개인 차등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성과급의 기능과는 동떨어진 기능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협업을 하고 협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성과급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개개인의 동기부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통상임금 판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이드이긴 하지만 근무 업적과 성과에 따른 평가가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누구나 다 받으면 안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개인별 차등화가 좀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런 환경 변화에서 어떤 임금 체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정부와 아니면 이런 법률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그 어떤 뭐 분쟁을 통해서 결론이 나온다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되게 이제 이 인사 전략을 컨설팅 오래 해온 사람에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굉장히 개인별 차등을 강조해야 되고 인건비랑 생산성도 강조해야 되고 또 변동성도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 또 근로자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그건 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의 어떤 옵티멀한 점을 찾아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컴플라이언스 즉 어떤 그 정부 정책이나 이런 법률을 따라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잘 알고 임금체계 개편하는데 반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한 거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에 한국 기업에서 특히 제조업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임금체계 개편을 우리가 고령 고직급 비직책자의 문제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55세가 되면 저희가 데이터도 많이 돌려봤는데 실제 그분의 역량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일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건 개인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인 에버리지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회사에 그분들이 하는 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임금체계 개편에 분명히 당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도요타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자동차니까 생산직 같은 경우에 보면 48세라는 기준을 2년 전에 마련을 했습니다. 48세. 그래서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숙련과에 따라서 경로를 좀 다르게 선택할 수 있고 이 48세를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직책을 맡고 뭔가 또 애드되는 분들은 임금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거나 안 하는 분들은 어떤 그 물가 인상률 외 임금 인상이 좀 억제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실제 이제 임금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실제 실행하기는 되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뭐 단협도 있고 또 노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컨셉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행시킬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임금이 아니라 정년 연장 얘기도 되고 있고 또 정년 후 재고용이 많이 권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고령 고직급 비직책자가 인건비랑 생산성의 효율성에 문제도 일으키고 있긴 하지만 또 거꾸로는 사람을 뽑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이 나갔을 때 역량 공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정년 후 재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55세에서 60세 사이에 평가를 어느 정도 좀 해서 아주 엄한 평가라면 싫어하시겠죠. 어느 정도 그 조건을 가지고 5년간의 어떤 그 연계가 시켜서 재고용 또는 재계약 조건을 걸 경우에는 분명히 떨어지는 생산성이 좀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즉 남은 기간에 그분들의 임금을 깎을 수 없다면 그분들의 생산성을 유지하자는 것이죠.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을 활용할 때 좀 더 이런 플렉서블한 형태의 어떤 임금 형태를 제시하면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성 임금, 즉 어느 정도의 기본 페이가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에 따라서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유니레버의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텔레콤의 방식으로 해서 그런 고령 고임금 비직책자들의 임금을 실제 정년 전후로 어떤 조정한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를 드렸는데 딱 한 장으로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무조건 모두 옳은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어떤 방향의 흐름상 크게 한국의 임금체계 개편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직책자와 비직책자를 좀 구분해서 가야 되겠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직책이라는 개념을 버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직책이 있는 이유는 비직책자보다는 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P&L을. 그래서 직책과 비직책의 구분에서 일단 시작하자. 그리고 직책자는 직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꼭 무슨 어떤 방법론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사례에서도 좀 봤는데 우리 회사만의 직책의 간단한 평가 기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책자는 직책 가치를 보상에 연결시키자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은 높은 데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꼭 임원이 아니더라도 높은 데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용성도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기본급의 전부 반영한다면 또 역시 옛날에 직무급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직책 수당을 활성화시킬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직책 수당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그게 50만 원, 100만 원 이런 팀 경비 쪽으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직책에 대한 보상의 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의 어떤 필요성도 살릴 수 있다. 그러려면 직책 수당이 좀 확대돼야 될 것이고 문제는 없던 거를 더 주게 되면 결국 비용이 더 생기는 게 되기 때문에 현재 기본급과 그다음에 전체 직책 수당을 모아놓고 미니멈 레벨의 포션을 차려낸 다음에 이 부분을 기본급에서 떼서 직책 수당을 확대하는데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비직책자가 직책보다 임금이 많아지는 임금 역전 현상도 분명히 총보상 측면에서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고령 고직급임에도 고임금을 받음에도 직책을 맡고 있지 않는 분들의 어떤 비효율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인상은 당연히 업적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직책 가치의 변동과 연계가 되는 것이 앞으로 기본급에서는 중요한 방향에 있다는 것이고요. 비직책자의 경우는 지금은 브로드한 역량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스킬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킬의 희소성이라든가 숙련도, 확장성 이런 것들을 너무 세분화해서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 밟아 나가면서 이를 기반으로 초임을 책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보면 개발자의 초임이 비개발자의 초임보다 높은 게임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년 전까지만 해도 코딩하는 사람들의 초임이 높았다가 이제는 코딩하는 사람들의 초임이 떨어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초임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런 초임 차등화에서 스킬 베이스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 평가는 사실 이분들이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업적 평가는 서서히 늘려나가되 역량 평가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동도 시키고 기본급을 인상시켜 나간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고 성과급의 되게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는
성과급은 말 그대로 회사에 서플러스가 있어야 줄 수 있는 게 성과급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무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재원 산정은 회사의 이익 지표와 연관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다들 그렇게 컨설팅을 봐주셨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 이익 지표는 그래도 또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영업이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많이 해보니까 좀 다른 측면이, 사실 특히 장치산업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이나 혁신산업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 생산직 오퍼레이터들의 기여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슈가 있을 수 있죠. 물론 그걸 쉽게 우리가 단협이나 임금 협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제도를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생산직은 재원 자체는 이익과 연관되되 그 배분 자체는 생산성 지표와 연관이 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임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아는 회사들 중에 섣불리 재무지표와 이 성과급을 연동시켰다가 생산직들에게 많은, 정말 생각보다 많은 성과급을 줘야 돼서 발생하는 이슈가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조가 실제 그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챌린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지키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그런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한 생산성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급률은 직책자는 직책의 가치와 연계하고, 그다음에 비직책자의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브로드한 역량의 레벨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현재 통상임금 판결과 그다음 실제 성과급의 취지에서 보면 분명히 성과급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 성과급이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도 누구든 조금이라도 받는 건 성과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놔야 또 이게 통상임금 이슈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수당 및 복리후생도 이게 의외로 임금 이 체계 개편하다 보면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뭐 OT부터 해서 이게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는데, 수당이나 복리후생 중에서 자세히 보시면 실비 정산이 가능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교육을 받아서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운전을 차로 이동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달리 수당이나 복리후생을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회사가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 실비 정산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서 너무 많은 수당과 너무 많은 임금 항목을 좀 줄여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주도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재원 안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어떤 분쟁의 소지도 방지하고 실적인 보상의 효과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이 결정되면 임금체계 개편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저희 KPMG 윤은상 전무님 말씀하시겠지만 변화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뒤에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딱 이것만 강조드리고 싶은 게, 모든 임금체계 개편 똑같습니다. 모든 변화는 똑같습니다. 변화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변화했는데 효용이 없으면 아무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드는 비용을 줄여줘야 되고요. 변화로 일어나는 효용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저희가 많이 제안드리는 것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직급체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직급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이전에 호칭체계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호칭체계 바꾸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호칭체계를 바꾸는 적은 노력으로 어떤 조직의 수평성을 강조하면서 나중에 직급을 통합한다면 변화에 대한 비용을 분명히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에 대한 효용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임금체가 개편에 대해서 일단 한국의 법상 불이익은 없어야 되니까요. 불이익이 없고 평균 성과 이상을 보였을 때 훨씬 업사이드가 크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김현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성공을 위해서는 면밀한 ER, 즉 어떤 협상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명분이 있고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제 협상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언제 단계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과연 그 직원들이 원하는 어떤 히든 인터레스트가 뭔지, 그 다음에 개편안이 과거에 비해서 장점 뭐고 만약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협상을 할 때 반드시 딜 카드는 하나 있으셔야 된다. 즉 임금체계 개편을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냥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정년 연장이라든가 또는 정년 후 재고용 확대, 지금으로서는 그 카드를 써서 성공한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런 딜 카드가 있어야 원하시는 임금체계 개편이 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